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소개받은 것처럼 생활과학과에 재직 중이고 있습니다. 그 생활과학과라는 그 학과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생활과학과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학과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생활과학과 안에는 세 전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류 패션학 전공이어서 저는 그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고요. 또 한편,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랑 함께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 걱정은 그 복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까 그랬는데, 여기 학예 선생님들께 이제 들은 바로는 굉장히 다방면에 아주 학식이 깊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흥미로워 하실 거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근현대 서양 복식의 흐름, 오늘 강의는 지금 이제 특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자 전시 아시죠? 예, 그 전시와 함께 그 전시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이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그렇게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고 또 강의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8세기 뭐 중요한 특징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로코코 양식의 융성, 그다음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근대 복식, 역변의 근대 복식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세기 전반기를 다루도록 하는데 사실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고, 가능하나 이제 다른 사회문화적인 이슈들이나 스토리랑 함께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서양 복식은 한국 복식사 연구와 비교했을 때 조금 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화의 특성상. 그래서 실제 유물 사진과 사실 우리가 그림에 나오는 그림 사진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나 이제 오늘 강의에는 남아있는 유물 사진들, 그러니까 해외에 그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양 복식을 공부하기에 조금 유리한 점은 그림을 통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여러 지역에 유행을 전파하는 지금의 잡지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양화와 비교했을 때 서양화는 사실적 묘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화 작품들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아마 거의 사진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은 18세기에서 19세기 근대 복식까지는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 이제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옛날 서양 복식을 했을 때 이렇게 드레스 입고 나오는 옷이 어디 영화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디 극에 등장했을 때 막연히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일간지들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들도 중세 복식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서양 복식의 옛날 옷 하면은 그냥 중세 옷 아니면 뭐 공주 옷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한국 복식의 양식의 변화의 큰 틀보다 더 조금 많이 형태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옛날 서양 옷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고 18세기 이후를 조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고요. 20세기는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 복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8세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 복식은 로코코 양식의 번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코코 양식이란 우리가 다른 예술 장르에서 이야기되기도 하고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코코라는 것 말의 일단 어원을 살펴보면요,
프랑스어로 로까이유라는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와 그다음에 코끼유라는 조개 껍데기의 합성어로 로코코를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크 양식은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죠? 그 서구 유럽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 바로크 양식으로 된 성당이나 건축물들, 궁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어로 바로코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프랑스어 아까 로까이유가 작은 돌이라고 그랬는데 로까이유가 합성된 말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거기에 로까이유라는 그 어원 두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작은 돌이나 조개 껍데기 이렇게 그런 작은 것에서 모티프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원 같은 경우에는 로코코를 굉장히 실내 장식이나 장식 미술 쪽에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 바로크 양식으로 보기도 하는 관점이랑 또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두 가지의 그 장식품들이 로코코의 양식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작고 좀 복잡하게 장식된 화려함이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가벼운 색채와 곡선, 자유롭고 즐거운 형식미. 이렇게 보면은, 뭐, 서양의 성당이나 궁전들 가면 다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바로코는 로코코 이전 시대의 그 양식입니다. 예술 양식인데요.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바로코 양식으로 된 건축물과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사진, 그 다음에 로코코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좌측에 있는 두 개, 요거는 혹시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트레비 분수예요. 로마에 가면 있는, 많이 가보셨을 것 같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좌측에 있는 두 가지 내부, 외부,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 봤을 때는 확실히 오른쪽이 좀 가벼운 느낌이 나시죠? 바로크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또 왕이 갖고 있는 혹은 어떤 권력의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코코는 작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바로크도 복잡하기로 치면은 못지않게 복잡해요. 근데 훨씬 더 유희적이고 자유롭고 또 그래서 즐거운 형식미를 추구한다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자, 18세기 파리는 로코코 양식을 꽃피운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하면은 피렌체를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코코 하면은 파리를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서구 유럽에서 그 양식이 꽃피우는 중심지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파리에서 찾아봐야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18세기 그 파리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인데요. 이 시기 파리는 서구 세계의 문화와 그다음에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유행의 중심지였는데,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 인형이 판도라라고 하는 인형이에요. 요런 인형을 판도라라고 하는데, 요 인형의 속 내부는 요런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나 요 가슴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나무로 깎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을 마디를 연결해가지고 옷을 입힐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60cm 정도 되는데, 이 판도라를 갖고 새로운 프랑스 궁정에서 나타난 유행 스타일을 입혀서 유럽의 다른 나라 혹은 미국의 유행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는 실제로는 14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18세기에 있어서 판도라에 의해서 유행을 전파하는 것은 보편화되었습니다. 또 유행의 중심지로 파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또 하나 한 것은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아까 왜 제가 오늘날의 잡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실제로 잡지에 이런 그림들을 패션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판들을 유행 스타일을 그려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요 옷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위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은 사진에 이렇게 캡션이 붙는데 여기는 그림에 설명을 해서 이제 뭐 외국으로 그렇게 보내고 또 프랑스의 외곽으로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생겨나는 최신 유행 스타일을 18세기에도 미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같은 스타일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18세기 로코코 문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살롱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살롱이라는 것은 프랑스 귀족이나 그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경제적 부를 축적해서 힘을 갖게 된 부르주아들의 어떤 사교 활동의 장인데 특히 그 귀족과 부르주아 여성들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살롱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롱에는 그 귀족 부인이 이제 자기 집에 그때 아주 명망 있는 문학의 인사를 초청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뭐 새로운 작품을 낭독하거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연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문학이나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비평하고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대화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그 나라의 민족성이 피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살롱 문화가 자리 잡은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대화를 굉장히 즐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는 특히 다른 문화와 달리 세련된 취향을 갖는 것, 그다음에 사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나누고 구별짓고 또 그런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림에 나타나는 그때 살롱의 문화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는 성당의 인테리어를 보셨는데 이제 살롱이라는 것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귀족들이 거주하는 곳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 시기에 농업혁명과 그다음에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면직물 산업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면직물이 생산이 산업화되면서 질 좋은 면직물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원래 직물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굉장히 비싼 재료였습니다. 근데 중류층도 면직물을 예전보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 유행이 민주화하는데 산업혁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영국은 자국의 이 직물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최고급 직물은 인도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산 고급 면직물을 수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스타일, 그래서 유럽이 같이 움직이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항상 약간씩 다른 그 성격들을, 개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의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의 를 보여준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런던의 모습, 그 시대 88세기 런던의 모습입니다.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여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는 트렌드 세터, 패션 리더였는데 한 사람은 왼쪽에 보고 계시는 마담 뽕파드로 루이 15세의 정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에도 이제 부쉐라는 화가의 그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로코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서양 복식사 책 중에 표지로 이 그림이 쓰여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봅니다. 요 그림은 아니고 부쉐의 다른 그림이었는데요. 굉장히 그 마담 뽕파두르는 그림만 예쁜 게 아니고 실제로도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리고 세련되고 그래서 그 로코코 스타일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세련되게 구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 왕비죠. 이 사람은 로코코 스타일을 좀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어떤 극단적인 그런 정도까지 이끌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모든 양식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극단에 이르면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전형적인 로코코 스타일의 가운들인데요. 사실 17세기 후반에 이 로코코 양식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바로크 양식이 정점을 찍었다가 부피가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7세기 로코코 양식이 발달하면서 다시 풍성하게 X 실루엣, 종형으로, 종 모양으로 된 로브가 드레스를 뜻하거든요. 로브를 입고 거기 안에 색조도 은은하고 가볍고 또 소재 자체도 가볍고 그다음에 무늬도 잔잔하고 굉장히 율동적이고 그리고 이런 레이스들이나 아니면 러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마치 날아갈 듯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로코코 양식의 특징입니다. 이 두 사람은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은 조금 있다가 영국풍의 로코코 스타일을 보여드릴 텐데 영국은 조금 프랑스에 비해서는 단순하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그 영국의 어떤 전체적인 캐릭터를 역시 옷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코코 스타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코코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파리 패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전체 큰 그림의 일부인데요. 와또라는 작가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중간에 여기만 제가 확대를 해서 잘라서 올려놨는데요. 로코코 스타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스타일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요 앞의 모습은 많이 봤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뒷모습이 특징적인 것은 요 뒷모습이 허리가 쏙 들어가게 보이지 않고 박스 주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직물을 척척 접어가지고 상자처럼 접었다, 네모나게 접었다 해서 박스 플리츠라고 하는데요. 요 주름을 잡은 모습처럼 이 와또가 그 가운을 그리는데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와또의 그림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와또 가운이라고 이 로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와또 플리츠라고 저 주름을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부터 서양 복식에서는 이제 용어가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받으신 이제 용어가 귀에 처음 들어선 사실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자료집에 나중에 거기에 도파는 없지만 이제 용어들은 나오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거는 이렇게 영어권이랑 프랑스어권에서 계속 그 어휘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영어로 있고 불어로 있고 계속 그래서 어떤 서양복시자 책을 보면 영어로 쭉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혼재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처음 서양복시사를 공부할 때 좀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긴 드레스를 우리는 로브라고 얘기하는데 로브는 프랑스어고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그냥 가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코코는 파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어식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브는 이렇게 소매와 몸판, 그 다음에 요 치마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로코코 스타일의 로브의 특징은 얘가 이렇게 전부 다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가슴 부분을 가리는 거를 스터머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스터머기 배지요. 그래서 배를 가리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가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디테일이지만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나풀나풀거리게 소매 끝에 장식하는 것을 다는 거를 앙가장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치마랑 요 치마는 같은 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브 속에 사실은 속치마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스커트라고 하기도 하고 패티코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 따로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입었을까 의문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단법이 아직
하나로 편리하게 입고 벗을 수 있을 만큼 아직 발달하지 않은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속에 스커트 버팀대까지 입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티코트가 처음에는 속옷이었을 테지만 이렇게 보이면서 패티코트에다 장식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당연히 코르셋을 속에다가 입고요. 요 스타머커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제 코르셋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로브랑 같이 다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한 덩어리처럼 다 입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마담 뽕파두르인데 여기 머리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빗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그림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후기로 갈수록 이게 점점 가발과 장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요거를 뽕파두르 스타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20세기에서 가장 잘 아는 뽕파두르 스타일을 한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말아서 헤어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둥그렇게 뒤로 빗어 넘겼죠. 그게 여기서 온 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그리고 이 시대에 여기 힐이 너무 조그맣게 보여서 제가 다른 그 구두 사진을 넣었는데요. 요거를 루이 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생긴 굽은 많이 볼 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 스타일들, 유행 스타일은 계속 돌고 돕니다. 이 루이 힐이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냐면은 요 시대보다 이전 시대에 루이 14세 태양왕이 키가 한 얼마였을까요?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키를 그거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160cm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높은 거는 12cm 정도 힐까지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보다 더 높게 힐을 신을 수는 없다 이렇게 금지를 시켰고 어쨌든 그 루이 14세가 좋아했던 그 시대의 힐 모양이라고 그래서 요 굽 모양을 루이 힐이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생긴 것들. 그리고 이 로코코 시대에 와서는 이제 남자는 힐이 낮아졌고요. 여자는 힐을 계속 신었는데 굉장히 장식이 많고 이 위에 버클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나중에 나폴레옹은 이 힐이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나폴레옹 시대에는 이미 평등에 대한 이념이 프랑스 사회에 이제 퍼져 있을 때요. 그래서 평등하기 위해서 힐을 신으면 안 된다라고 또 힐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정치가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거를 프랑스 궁정의 공식 복식이라고 해서 로브 알라 프랑스에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 실물이 있는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요걸 다시 뽑아왔는데요. 아까 보신 대로 로브의 뒤가 이렇게 박스 플리츠가 잡혀 있어가지고 뒤가 굉장히 여유롭게 쭉 떨어지고 앞은 굉장히 쫙 그 원뿔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앞에 딱 맞으면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근데 이게 로브아라 프랑세즈의 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여유 있고 편할 것 같지만 속에서 꽉 잡아주는 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르셋도 조이고 그리고 옷도 코르셋 위에 딱 맞게 입는 거죠. 그리고 요게 스타마커 남아있는 유물들 중에 하나, 요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생긴 거를 제가 그냥 사진을 얹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어떤 스타마커는 이게 더 촘촘하게 붙어 있기도 한데 그것을 가지고 코르셋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로브랑도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로브에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연결하고 나면 겉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거는 앞에조차 조이지 않고 앞에도 편안하게 딱 펼쳐지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림에 보면은 그 시대에 그런 거는
자루 같다고 그래서 쐐기 자루를 뜻하거든요. 쐐 가운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스타일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디테일을 떠나서 이 색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잔잔한 무늬들, 그다음에 이런 장식들이 그렇게 막 권위를 나타내거나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 때처럼 장엄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유희적이고 가볍고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로브의 스타일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브 아 랑글레즈는 이렇게 불어인데요. 로브는 그 옷이란 뜻이고 잉글랜드의 옷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풍 옷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보셨던 것에 직물에 있던 어떤 장식들의 그 정도랑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여기가 좀 심플한 단순한 느낌이 드시고 좀 소박한 느낌이 들죠. 이 로브 아 랑글레즈는 특징은 지금 이제 뒷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 여기는 가슴이 모아지지 않는데 로브 아 랑글레즈는 앞종시까지 꽉 맞게 여며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뒤도 딱 맞고 그다음에 뒤가 이렇게 뾰족하게 V자로 바디스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기 때문에 이 종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는 둥글게 퍼지는 모양이 더 많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서부터 사실은 여기에 많은 양의 직물이 있는데 이걸 다 눌러 막아가지고 딱 붙게 그렇게 만들고 밑에서 이렇게 퍼지게 그렇게 V자로 눌러 박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브 알라 폴로네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프랑스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로브 알라 프랑세즈를 입다가 이제 영국에서는 실외 생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살롱 문화는 완전히 실내에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래도 밖에 뭐 전원 생활을 여름에 하기 위해서 여름 별장 궁으로 간다거나 이럴 때 밖에 흙바닥을 걸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요거를 커튼처럼 걷어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밖에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패티코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로브 알라 폴로네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폴로네즈 스타일은 밑에가 보이기 때문에 역시 패티코트를 더 많이 장식하는데 또 관심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유물들도 전부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유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코코 시대 여성 복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건지 잘 와닿으시죠? 이제 남성 복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코코 시대의 남성 복식은 아직까지는 여성만큼 화려합니다. 물론 부피가 여성 로브만큼 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3피스 구성입니다. 그 바로크 시대 때부터 요거는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겉에 있는 코트, 이렇게 불어로는 쥐스토코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직물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여기 요만큼 이렇게 보이는 자락이 있으시죠? 그것이 오늘날의 조끼, 베스트에 해당이 되고 영어로 웨이스트 코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코트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서양 복식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켓은 사실은 코트입니다. 그리고 코트 위에다가 입는 거를 우리 한국말로도 외국어로 쓰는데 오버코트라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외국어가 길어지니까 오버자를 빼고 그냥 코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입는 옷들을 그 시기에도 여기 겨울에는 오버코트를 입었고요. 기본적으로 코트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기본 정장에 갇혀 입는 웃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웨이스트 코트는 속에 소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스트코트도 소매가 있고 그다음에 쥐스토코르도 소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지는 뭐 영어식으로 하면 브리치스고요. 그다음에 퀼로트는 이렇게 딱 붙는 무릎 정도 오는 바지를 퀼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 입는 것이 기본적인 3피스 구성이고요. 속에는 흰색 그 슈미즈라고 해서 나중에 지금 와이셔츠로
입전되는 흰색 슈미즈를 입고 슈미즈 끝에는 이렇게 장식이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너플거리는 러플 장식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을 그냥 그 슈미즈 끝이 보이도록 하진 않았고요. 꼭 목 장식을 했는데 한번 묶어서 늘어뜨리는 거를 스테인 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목을 감싸고 여기다가 또 레이스 장식을 붙입니다. 그것을 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스토머커처럼 남자도 여기가 이렇게 빈 상태로 보이게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아비아라 프랑세이즈가 아까 여자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역시 남자도 이것은 남자의 아비아라 프랑세이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궁정에서 공식적으로 입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비아라 프랑세이즈를 갖춰 입고 가야 되는 거죠. 자, 화려한 프랑스풍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쥐스토코르라고 겉에 코트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쥐스토코르, 얘도 쥐스토코르 전부 다 3피스로 입고 있는데요. 스타일만 약간씩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는 18세기 전반부, 요거는 벌써 중반부로 넘어왔는데요. X자로 허리에서부터 약간 퍼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넥라인은 둥글고 허리에서부터 플레어직해서 요거를 뻗치기 위해서 남자 코트에도 말총이나 고래 수염 같은 걸 집어넣어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얘가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큰 특징들은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커프스가 우리가 자켓 끝에 접는 걸 커프스라고 하는데 그 커프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굉장히 장식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포켓도 플랩 겉에 포켓의 위에 뚜껑인 거죠. 한국말로 하면 플랩이 컸고 18세기 중반으로 가면 얘가 전체적으로 날씬해지고 H 실루엣으로 그렇게 가면서 이 앞에 라인이 사선으로 재단이 됩니다. 얘가 바디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사선으로 되게 그렇게 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될 때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직선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 이후로 여자는 더 부피가 커졌지만 남자는 굉장히 날씬하게 그렇지만 이 컬러를 보시면은 여성 복식에 사용했던 거나 대동소이하게 밝은 색을 여전히 중반 후반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매가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입는 이 웨이스트코트 베스트는 장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금사나 뭐 단추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베스트에다가 많이 장식을 했고 또 단추로 여몄습니다. 자, 밑에 입은 퀼로트 바지도 퀼로트가 우리말로 요즘에 이렇게 치마 바지 같은 걸 큐롯이라고 하죠. 여성 복식에서. 근데 이제 불어식으로 퀼로트인데 남자들이 이 시대에 퀼로트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퀼로트도 넉넉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입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흰색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스타킹인데 호즈라고 흰색 양말을 신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흰 파우더를 발라서 이때 모차르트가 나오는 영화 보시면 전부 머리가 하얗죠. 다 백발인 게 아니라 흰 파우더를 뿌려서 하얗게 만들고 또 가발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바로크랑 결정적인 차이는 굉장히 단정하게 바로크 시대 바하의 초상화 보면은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긴 머리인데 모차르트는 단정하게 묶고 옆에가 웨이브를 탁 옆에다가 붙였죠. 이런 스타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우중충하죠? 영국풍은 실용적이고 특히 남녀 성 구별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컬러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그 단순한 직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풍 자켓을 프록이라고 합니다. 그 프록은 기본적으로 큰 컬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쥐스토코르가 대개는 견직물로 만들어서 화려한데 모직물로 만들어가지고 실용적이고 프록도 역시 이렇게 사선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중심선이 거의 옆선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재단을 했고요. 1770년경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으로 가면 그 로코코 파리의 남성들도 프록을 점차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계속 화려하게 가는데 18세기 말로 가면서부터 남성 복식은 점점 수수하고 검소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남성 복식도 이 프락을 공식 복식으로 프랑스 궁정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프락을 프랑스 궁정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요거를 프락 아비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780년경, 참 18세기 말에부터 공식 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실용적인 영국풍이었고요. 자, 그래서 18세기 로코코는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 시기만 해도 거의 한 100년 정도를 한 가지 스타일이 유행이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19세기로 가면 훨씬 한 가지 스타일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그 속도가 20세기로 가면은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자, 19세기 이 근대 복식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동력은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궁정이 무너지면서 그런 그 사치스러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생겨나는 거죠. 18세기 후반에 그 궁정과 귀족의 사치가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공황이고, 그 다음에 농업은 흉작이고, 그러니까 평민들의 삶이 아주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서 1789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도시민과 농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혁명이 발발을 하고요. 1792년 공화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 중소시민 농민을 대변한 자코뱅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근데 자코뱅당은 다 아시다시피 공포 정치를 통해서 반혁명 세력을 결국 숙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코뱅당의 그 당수였던 로베스피에르의 그 독재 폭정에 또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그 공포 정치를 폐기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끝내게 되는 거죠. 이 프랑스 혁명은 신분에 의해서 의생활을 규제하는 복식 규제법이 그때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입을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식에서의 어떤 민주화가 법으로 일단 보장된 건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법적인 그런 규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복식은 이제 18세기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바뀌어 왔는데, 19세기부터 1910년까지 20세기 아주 초반까지 했을 때 크게 5가지 스타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25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한 번씩 스타일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그다음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25년 정도로 바뀐다고 하는데, 요즘에 한 세대가 바뀌는 속도로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엄마 세대와 딸 세대가 전혀 다른 양식을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일단 한번 쓱 보시고 하나씩 보려고 해요. 신고전주의가 1789년 혁명기부터 제1제정 시기까지인데, 이것이 신고전주의 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슬림해진, 여기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로코코의 마지막 그 종형 화려한 앙뚜아네트의 그 드레스를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혁명을 치르고 나서 생겨난 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화려해져서 다시 왕정 복고가 되면서 예전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대한 향수들이 있으면서 역시 부르주아들이 화려하게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X 실루엣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2월 혁명 이후에 제2공화정이 성립이 되면서 이 두 번째 시대는 낭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뭐 옷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 어떤 철학 사조, 예술 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학,
뭐 미술, 음악 전부 다 나타나는 거고요. 낭만주의는 사실은 이 시기부터 쭉 계속 갑니다. 문학 예술 사조에서는. 근데 복식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여기서 나눠서 양식을 이름을 명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 3번과 같은 양식을 크리놀린이라고 합니다. 제2공화정 시대 1850년대, 60년대의 이 시기인데 이 시기는 역사상 서양 복식에서 치마가 가장 넓어졌을 때, 로코코 때보다도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때 산업혁명이 발달해서 직물의 값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기술이 발달해서 더 넓게 치마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앙뚜아네트가 알았으면 그만큼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19세기에 다달해서 더 치마를 넓게 벌릴 수 있어서 역사상 극단에 가장 이뤘을 때가 이 크리놀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극단에 이르자 다시 역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다음 방향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 게 뒤는 남겨놓고 앞이랑 옆은 차lum하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는 버스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 스타일은 18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버스 스타일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장식미술 사조가 아르누보 스타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아름다운 시절. 그때 입었던 이렇게 유연하게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여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르누보 스타일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고전주의 스타일인데요. 신고전주의는 혁명 이전부터 사실은 유럽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명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조인데요. 하나는 1738년에 폼페이에서 고대 로마 유적이 발견된 것은 굉장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로마에 관한 그때의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전 유럽에 그 사람의 그 미술사학 책이 큰 영향을 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시대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왜 그리스의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들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의 어떤 정신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고자 했던 것, 그런 것들도 역시 신고전주의를 불러왔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외부, 내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신고전 스타일의 옷으로 가면요, 그리스의 키톤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코르셋으로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체를 드러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옷을 얇게 그리고 조이지 않고 인체를 많이 드러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회화에 있는 거고 요거는 패션 플레이트에 나와 있는 건데 그 프랑스 혁명기에 이제 흰색 슈미즈는 원래 속옷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원래 로브 속에 입던 하얀 속옷을 슈미즈라고 하는데 속옷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입었다고 해서 슈미즈 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옷감을 이전 시대보다 더 얇은 면직물을, 고급 면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면직물을 모슬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요즘에는 모슬린을 광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모슬린으로 겨울에도 너무 얇게 위에 목둘레까지 전부 다 데콜테라고 해서 깊이 팠거든요. 그래서 폐렴 환자가 유럽의 이 시기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옷 양식 때문에. 그래서 그 폐렴을 모슬린 디지즈, 모슬린 병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총재 정부기가 들어붙는데 그게 불어로는 디렉토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디렉토아르 양식이라고 불어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디렉토아르 스타일이 뒤 후반부로 가면 점점 다시 화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긴 트레인을 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에 퍼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 트레인이 달린 그런 거를 이 제정기가 영어로 임파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엠파이어 가운이라고, 엠파이어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일제정에서 따와서 하는데, 이것의 가장 극적인 예가 나폴레옹 대관식에서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그린 그림인데요. 나폴레옹이 이제 이 그림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에 일부만 제가 지금 확대를 했는데요. 이 그림 자체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가로가 10m, 세로가 6m짜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 넣으면은 복식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황제에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전 시대에 왕은 이 주교가, 교황이 임명을 하는 건데, 주교가 아니라 교황이, 여기 나폴레옹은 자기는 로마의 그 귀족처럼 옷을 차려입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조세핀 황후가 되는데, 지금 아까 슈미즈 가운은 굉장히 소박해 보였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트레인을 길게 달고 이렇게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관을 자기 남편한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가운, 이 슈미즈 가운은 이 시대에는 엠파이어 가운이라는 말을 잘 써요. 왜냐하면 속옷 같지 않고 이미 너무나 화려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낭만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나폴레옹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 이전 시대 항상 결핍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왕정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생겨서 왕정 복고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들이 있으면서 자본가와 갈등이 있고,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좀 더 감성적이고 새로운 것, 형식을 깨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낭만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옷에서는 이게 그렇게 아주 새롭진 않죠. 우리가 그 음악에서 낭만주의 시대 고전 음악을 들어보면은 형식이 파괴되고, 그 회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얘는 옷이 전혀 새로운 형식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전 시대 왕정 체제의 스타일을 그냥 재해석한 거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특성 때문에 이거를 낭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역시 짧아졌어요. 제 그 엠파이어 스타일 가운이 질질 끌고 다니게 되면서 다시 또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다시 화려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이렇게 러플 장식이나 그다음에 앞에 바디스가 뾰족하게 길게 뽑으면서 여기다 많은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낭만주의 시대, 이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매 디자인, 소매를 보세요. 소매 디자인이 이렇게 올 여름에 유행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젊은 아가씨들이 어깨를 많이 드러내고 다니죠. 그 드롭 드 숄더라고 하는데, 낭만주의 시대 때 드롭 드 숄더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둘레를 옆으로 파다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서 어깨까지 다 보여주고, 소매는 당연히 어깨에 달리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매들은 위에가 둥글고 밑에는 딱 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 다리 같다 해서 레그 오브 머튼 소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크리놀린 스타일은 그 다음 스타일로 거의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은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선거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 나폴레옹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2공화정을 열면서 나폴레옹 3세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낭만주의가 이 시기에는 더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옷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낭만주의 스타일, 그래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최초의 백화점이 파리에 여는데요. 봉마르쉐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루이비통 그룹에서 봉마르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백화점에 가서 미친 듯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영국은 면직물 산업이 더더욱 강성해져서 각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다 모든 염료가 직물을 천연 염료로 염색을 했는데 합성 염료가 이 시기에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모베인이라는 염료는 보라색 같은 색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다양한 색과 무늬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직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놀린 스타일인데요. 아까 낭만주의 스타일이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시면은 크리놀린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로브 속에 있는 속 버팀대를 의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속 버팀대가 이전에는 패티코트를 말총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누벼서 만든 속치마를 여러 겹 입어가지고 부피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한복도 속치마를 겹겹이 입어서 풍성함을 만들죠. 근데 걔는 한계가 있어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고래뼈랑 철사를 갖고 이렇게 틀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리놀린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마음껏 넓게 만들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패티코트에다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속 버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넓게 해서 그 옷을 만드는 방식이 낭만주의 시대랑 달랐기 때문에 아예 크리놀린이라는 말로 붙이게 됐습니다. 이 크리놀린은 역시 그 화려한 과거의 그 귀족 복식을 모방하는 건 낭만주의랑 똑같아요. 그런데 실용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름을 다르게 합니다. 크리놀린은 처음에는 앞뒤로 다 사방으로 퍼지는 종 모양이었는데 점점 다 동그랗게 다 똑같이 벌리면 앞에 누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악수조차 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납작하게 하고 나머지 스커트는 다 뒤로 보내는 모양으로 크리놀린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게 앞에 마치 치마가 사람이 이렇게 전진할 때 끌려가듯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로네즈 스타일이 역시 이것도 실용적인 그런 차원에서 겉에 거를 살짝 들어 올려서 뒤에 패티코트가 보이도록 이런 스타일로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아름다운 크리놀린 스타일들인데요. 이때 찰스 월스라는 디자이너가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디자이너 이름을 한 명도 대지를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쟁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재주 좋은 어떤 장인이 그냥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유제니 황후의 옷을 만들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같으면 옷 라벨 있죠, 상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옷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든 옷이다, 누군가가 만든 옷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때는 그걸 꾸찌리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 있는 사람의 이름이 존재하는 복식의 역사가 이 찰스 월스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꾸띠르라는 고급 맞춤복의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스의 가운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게다가 유제니 황후가 입어서 나머지 귀족들도 다 월스한테 가서 옷을 맞춰 입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유제니 황후나 아니면은 찰스 월스의 유물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크리놀린, 어떤 크리놀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매일매일 입는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고 보고, 요거는 좀 화려한 어떤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버슬 스타일은 다음 스타일인데, 이 크리놀린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옆에를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이 버슬은 속에 있는 버팀대도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티코트에 뒤만 후프를 만들어가지고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만 뭐 어떤 패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엉덩이 부분만 볼륨을 주게 그렇게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은 판판하고 역사상 이 시기가 엉덩이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거고요. 월스는 계속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스에 이제 버슬 스타일의 가운은 이런 가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3공화정으로 18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렇게 했고 역시 속에는 그 허리를 가늘게 조였습니다. 아르누보가 하나 남았는데요. 아르누보 하나만 딱 하고 쉬겠습니다. 이게 5가지 스타일 중에 지금 4가지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버슬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건 어떤가 자연스럽게 요 버슬보다는 요 버슬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버슬로 서 있다 보면 사람이 상체는 앞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발달한 장식 미술 양식이 아르누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아르누보는 아르는 아트란 얘기고요. 누보는 뉴예요. 새로운 예술이란 뜻인데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서구 유럽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낙관주의로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파리나 유럽 곳곳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에펠탑이 세워지고 뭐 인상주의 화가들이나 각각의 새로운 유파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아는 파리의 물랭루즈나 혹은 레스토랑 맥심 같은 것들이 그때 생겨나고 파리의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이 그때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지하철 들어간 입구의 표시가 아르누보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 아르누보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기적인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표현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깁슨이란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이 시대의 여성들을 이거는 지금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서 즐기고 있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에 비해서 자유분방하다고 해서 이때 신여성을 서양에서는 깁슨걸이라고 미국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슬 스타일을 기억을 하시면 다음 단계는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X자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앞에 가슴을 하나로 모아줘가지고 앞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뒤로 빼게 코르셋이 그렇게 모양이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이 시기가 가장 허리를 가늘게 조여맸던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르셋을 입고 가운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이렇게 되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퍼지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시대는 엉덩이 부분은 여기 주름이 없어요. 미끈하게 쫙 맞으면서 아랫부분이 퍼지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재단을 해서 천을 여러 쪽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스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입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남성의 투피스 같은 개념들이 여성에도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피스 비슷한 기능적인 그런 로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시기에 남자 복식을 따로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여성 복식이 그렇게 자주자주 변하는 거에 비해서 남성 복식은 이제 19세기부터는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세기 거를 남자 복식은 한 번에 묶어서 아무래도 19세기부터는 이제 복식사에서 변화하는 비중이 복식사의 분량도 여성 복식에 할애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20세기 현대 복식까지 왔을 때. 현대 복식이 우리가 이제 20세기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일단 1910년대부터로 잡고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현대 복식으로 이행이 남성 복식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성 복식에
특징을 한번 보면요. 19세기 남성 복식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시기 19세기 초반으로 다시 지금 이제 시간을 끌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완만한 변화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3피스 구성이 기본적으로 바로크 때부터 로코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서도 급격한 어떤 품목이 변하거나 이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있지만. 그래서 뭐 얼마나 더 붙었는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는지 그런 핏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코트의 길이, 또 뭐 칼라나 라펠의 크기, 그다음에 소재 이런 디테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남성 근대 복식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급 과격한 변화는 볼 수가 없고 근데 현대 복식으로 이행이 되면서 여성 복식이나 남성 복식이나 캐주얼한 옷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들의 많은 예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의례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입는 예복에 가까운 건데요. 평상용, 정장, 캐주얼. 격식에 맞춰서 입는 것이 우리가 서양 복식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유럽에 갔을 때나 미국에 갔을 때나 사실은 세밀하게 보면은 격식에 맞춰서 TPO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을 생각보다 또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서양 복식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더 중점을 두고 남성 복식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대한 남성성의 폭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자 플루겔이 1930년에 얘기를 했는데요. 위대한 남성성의 폭이라는 것은 18세기 말부터 프락 아비에로 가면서 조금 수수한 걸로 남성 복식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그 전에 귀족들은 남자도 일하지 않고 여자도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발전하면서 남성의 성역할과 여성의 성역할이 구별이 되고 공사의 구별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때 포기하게 된다고 이렇게 플루겔은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남성성의 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성 복식이 다시 화려해지려면 20세기 후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암흑기? 색깔로 봤을 땐 암흑기인데 뭐 사실은 그때도 귀족들의 입는 옷들이 뭐 싸구려를 입고 부르주아들이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남성복의 검소하고 수수한 색, 그 다음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심리학자 플루겔이 위대한 남성성의 폭이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는 남성 현대 복식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성은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남성은 더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트와 베스트, 셔츠, 타이, 오버코트, 모자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의 형태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미즈는 대개 흰색이죠. 속에 입는 셔츠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베스트도 현재 우리도 신사복에서 베스트가 입는 게 유행이 일 때가 있고 베스트가 색깔이 화려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렇죠. 베스트와 슈미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검정색 혹은 굉장히 짙은 색깔, 뭐 네이비 색깔, 뭐 브라운 색깔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3피스 수트 기본 구성이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실 건데 격식성에 따른 구별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포멀, 그 다음에 인포멀, 캐주얼 이렇게 나누는데요. 포멀은 우리한테는 이 인포멀도 정장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격식성인 기준이 아니고 그 시대의 격식성으로 가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포멀은 예장용 정장이라고 제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제일 많이 갖춰 입어야 되는, 그리고 규범이 엄격하게
존재하는 그런 TPO에 갈 때 입는 것을 formal wear라고 합니다. 예장용 정장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했을 때 지금 신사복 수트를 차려입는 거를 우리는 정장이라고 한국말에서 말하죠. 근데 이 시대 기준으로 그리고 서양 복식에서 나누는 포멀리티, 격식성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인포멀, 포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격식이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상용 정장이라고 그냥 이거는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웨어가 이제 19세기부터 스물스물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고 캐주얼 웨어가 20세기, 21세기로 가면서 점점 우리의 의생활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캐주얼 웨어 같은 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몰에 가셔도 정장 파는 브랜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캐주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전체적 큰 흐름이 이때부터도 시작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혁명기로 다시 우리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혁명기의 복식을 쌍퀼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쌍퀼로트라는 말이 있는데 쌍은 영어로는 without입니다. 퀼로트가 없는 그런 뜻인데요. 시민풍 복식인데 퀼로트는 아까 보셨듯이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타이트하게 붙는 그 바지가 퀼로트예요. 그것은 부르주아 사치 이런 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혁명기에 헐렁한 바지를 판탈롱이라고 하는데요. 판탈롱과 헐렁한 위에 코트, 카르마뇨를 입고 위에다가 오버코트를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그렇게 입은 것이 시민풍 복식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아예 이런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쌍퀼로트라는 거는 시민풍 복식을 얘기를 해요. 퀼로트를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집정시대에서 혁명기가 끝나고 집정시대가 시작이 돼서는 이제 귀족풍이랑 시민풍이 혼합된 근대 복식 스타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지가 뒤에 나오지만 퀼로트와 이런 판탈롱의 중간적인 형태 정도로 판탈롱은 너무 헐렁헐렁한 느슨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가장 특징은 남성복에서 테일러링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왜 신사복이 여성복식보다 더 재단 기술이 많이 발달한 최고의 재단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남자 양복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이 이때부터 발달했고 테일러링은 정말 뚱뚱한 사람은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 날씬한 사람, 너무 마른 사람은 적당히 체격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 남성의 인체를 잘 이해하고 그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재단법들이 이때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쭉이에요. 뭐 혁명기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19세기를 쭉 20세기까지 오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혁명기는 잠깐 지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오는 격식성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10년부터 중반대까지 그냥 제가 순서대로 쭉 놨어요. 전체적으로는 같은 복장이에요. 3피스죠. 근데 이때 이 예장용 정장이라는 것은 이브닝 웨어인 거예요. 남성의. 그래서 가장 격식 있는 것은 저녁 때 하는 행사예요. 낮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낮에 하더라도 정말 격식이 높은 거는 이브닝 웨어를 차려입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은 뒤가 길어지는 코트예요. 그래서 뒤가 꼬리가 길다고 그래서 영어는 테일코트라고 하고요. 불어로는 대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가제와 그 다음에 밑에 바지가 위사르라는 바지입니다. 위사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퀼로트보다는 넉넉하고 판탈롱보다는 조금 몸에 잘 맞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붙고 안 붙고의 차이예요. 근데 보시면은 19세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직선에 적당한 여유가 있고요. 이게 낭만주의 시대로 가면 여자도 X 실루엣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 허리는 붓고 밑에는 조금 더 퍼지고 여기 이 바지는 훨씬 주름이 많죠. 그래서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남자도 퍼프 소매
여기에 이렇게 볼륨이 여유가 있는 뽕소매를 만들어 입었고요. 이게 뒤로 가면 점점 날씬해지고 직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H 실루엣이었다가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X 실루엣이 됐다가 H 실루엣. 하지만 여자만큼 그렇게 과격하게 변하지는 않죠. 그리고 속에 베스트, 웨이스코트를 입었고요. 흰 슈미즈 위에 크라바시라는 거 이렇게 돌돌돌 둘러서 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1850년대 이후 지금 이 시대 다음 시대에는 여기 정확히 이 사진은 모르겠는데 보타이가 그 이후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포멀웨어는 턱시도는 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턱시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이거는 우리말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연미복이라고 얘기하죠. 그 꼬리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교향악단의 지휘자, 그다음에 결혼식장 이런 데서 보고 턱시도는 무슨 영화제, 시상식 이런 데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나오죠. 턱시도는 실제로는 아주 높은 단위의 격식성이 높은 옷은 아니고요. 이분이 웨어인데 약간 느슨하게 생긴 준 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턱시도는 그래서 아주 엄격한 데서는 안 입는 게 낫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19세기 뒤로 갈수록은 조금 캐주얼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착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전까지는 그 속에 입은 셔츠, 슈미즈가 스탠드 컬러였어요. 지금처럼 지금 드레스 셔츠처럼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20세기 돼야지 끝이 조금만 접히거나 아니면 윙 컬러라고 그래서 날개처럼 확 접히는 컬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턱시도 속에 있는 베스트는 네크라인이 깊게 파져 있고 그다음에 작지만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숄 컬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베스트에서는 소매가 빠진 상태예요. 그다음에 어떤 턱시도는 결혼식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 속에 조끼를 안 입고 여기 허리에 큰 밴드, 세틴으로 된 반짝반짝한 밴드를 두르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커머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대신 착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은 테일코트랑 턱시도는 20세기까지 포멀 웨어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19세기로 오니까 남자 옷은 지금 얘기랑 거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복식이 더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멀 웨어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록은 원래 그 영국에서 발달한 더 실용적인 옷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19세기 들어서 프록은 허리에 절개선이 있고 지금 그 큰 스크린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링컨의 사진인데 여기 절개선이 있거든요. 절개선을 주는 이유는 원래 프록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퍼졌어야 돼요. 퍼지려면은 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절개를 해야지 넓게 퍼질 수 있고 옷감을 손실을 쪘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그런 코트인데 이게 지금 이제 프록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주간용 정장으로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 있는 어떤 예식들에 입을 수 있는 걸로 되고요. 벌써 여기 링컨도 보타이를 메고 있죠. 그런데 이 프록이 점점 허리선이 짧아지면서 여기 곡선으로 이렇게 잘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려나간 스타일을 이제 더 이상 프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닝코트, 컷어웨이는 요만큼은 잘라서 버렸다 그래서 컷어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이 요새 모닝코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연미복이라고 얘기하는 테일코트가 좀 너무 거대하면 모닝코트를 예식에 입기도 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주간용 정장, 아주 포멀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로 포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에 드디어 남성 신사복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섹슈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몸에 그런 포멀한 옷만큼 붙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섹이라는 자루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또 라운지 수트란 얘기는 라운지에서 이렇게 쉬면서 대화하면서 노는 곳이 라운지인데 그만큼 원래 평상용 정장은 훨씬 더 캐주얼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섹수트는 이렇게 바지랑 자켓이랑 속에 베스트랑 같은 천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요 라펠과 컬러가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섹수트고 지금 보시면은 요 과정 요런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이게 보트라고 밖에서 레저 활동할 때 쓰는 모자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기준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차려입은 거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자, 그 색수트가 기성복으로 제작이 돼서 1970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870년대 이후에는 많이 판매가 되고요. 아까 봤던 라펠보다는 이게 오스카 와일드거든요. 오스카 와일드는 굉장히 멋쟁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라펠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 색수트는 통짜였는데 허리가 살짝 들어가면서 그런 스타일들이 날씬하게 된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평상용 정장, 낮에 내가 커피 마시러 어디 카페에 갈 때 입는 그런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사람이 메고 있는 게 비로소 우리가 지금 보는 타이를 메고 있죠. 요거는 포인 핸드라고 얘기해요. 위에 매듭이 있고 그 밑으로 주먹이 4개 정도 내려간 만큼 길이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포인 핸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는 요 색수트랑 같이 입는 베스트에는 점차 컬러가 없이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현대 비즈니스 수트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수트가 되면서 요것들은 조금 더 캐주얼한 웨어의 어떤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색수트에 가깝고요. 요런 자켓을 노퍽 재킷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골프채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 입은 게 굉장히 지금 캐주얼하게 입고 운동을 하러 가는 복장인 거죠. 요 모자 같은 걸 보면 지금 출근하는 복장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노퍽 자켓은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고 안에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퍽 자켓을 입고 있는 오른쪽 사람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종아리 정도까지 옵니다. 요 가지를 니커보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바지들이 캐주얼 웨어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셔츠 위에 세타를 뒤집어 쓰는 세타를 풀 오버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앞에도 코트나 모자, 액세서리 이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이 지금 19세기의 오버코트가 지금도 입는 거라서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톱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톱코트는 허리에 봉제선이 있고 허리를 딱 맞게, 이 사진은 이분은 그렇게 딱 맞게 입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핏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딱 맞게 입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요런 코트는 거의 신사분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 체스터필드라고 하는데 허리에 봉제선이 없고, 봉제선이 있는 건 허리를 딱 맞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없고 박스 스타일로 그냥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 19세기 나오는 영화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망토같이 생긴 거 두르는. 근데 실제 보면 뒤에서는 이렇게 소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는 케이프처럼 보이는 거, 이거를 인버네스 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잘 입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신사복 매장에 코트를 사러 갔을 때 그냥 코트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체스터필드는 뭐 소재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용어랑 똑같아요, 남성복은. 자, 그래서 19세기가 끝났는데 남성복 19세기는 금방 끝나죠? 네. 이제 20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세기는 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거의 10년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식이 이제 20세기에는 현대화되는 거고요. 남성은 테일러링이 계속 정교하게 발달하는 거죠. 자, 여성복식이 우리가 19세기 마지막 스타일이 뭐였냐면, 벗을 다음에 아르누보라고 그래서 앞에 가슴 이렇게 앞으로 새 가슴처럼 내밀고 엉덩이 뒤로 빼는 그 가상 역사상 허리를 가늘게 조였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숨 쉬고 살게 된 거죠, 여자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반듯하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아직도 그 옛날의 스타일이 조금은 남아있죠. 그 자세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캐주얼하게 배에 놀러 갈 때 입은 모습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편해 보이죠. 요거는 평상시에 어떤 평상용 의복이니까 조금 더 코르셋을 입기는 입었던 거죠. 그런데 투피스 스타일로 차려입은 거고요. 1910년대 아까 찰스 월스에 의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뒤로 가면 디자이너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뿌아레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1910년대에는 서양 문화에 물론 그 제국주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동 아시아를 오리엔탈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서양에 소개가 되고 그 전부터 이미 중국이나 일본풍은 소개가 됐는데 특히 이 사람은 그 중동 복식을 근동 복식을 그 화려하게 재현을 해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한 걸 했고 그 시대에 또 러시아 문화도 서구 유럽 기준에서는 상당히 이국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발레단이 이런 복식을 갖고 뭐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오리엔탈 룩이 그때 그래서 뭐 터번을 메고 뭐 할렘 바지를 만들어 입고 그다음에 밑에가 좁아지는 호불 스커트를 만들고 깃털을 달고 그 파티를 하면서 자기 디자인을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아레가 오리엔탈 룩의 이제 대가로 기록에 남게 된 거죠. 이제 1910년대는 그렇게 간단히 지나가고요. 그 시기에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 사회는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1차 대전이 되면서 여성들이 전쟁에도 나가고 그리고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보시면은 치마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치마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트렌치 코트 하면 어느 브랜드가 생각나시죠? 버버리가 1차 대전 때 영국 군에 면 개버딘에 방수 코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그게 너무 기능성이 좋으니까 1차 대전 때 영국군에서 다 입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때 전쟁 때 받은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전쟁 때 받은 옷이 자기가 집에 갖고 있던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이에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입으니까 여자들도 만들어 입고 싶고 그것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버버리가 만든 게 처음부터 이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아주 그 클래식한 버버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통신병이고 이 사람은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쟁이 이제 18년에 끝나고 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곳들은 경제가 많이 파괴됐지만 그 패전국인 독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금방 회복을 하고 호황기가 옵니다. 그래서 20년대는 신나는 뭐 재즈 시대, 황금 시절 이렇게 얘기하고 스윙 재즈, 찰스톤이라는 춤을 그때 추고 재즈를 듣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미국의 20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배우가 지금 찰스톤 춤을 추고 있는 건데 이 시기는 아르데코라는 스타일이 나와요. 크라이슬러 빌딩의 아르데코인데 훨씬 더 심플한 스타일인데 장식 미술에서 나타난 스타일이고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능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시절입니다. 20년대 스타일은 우리가 플래퍼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래퍼는 한마디로 신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깁슨걸이 신여성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막 대다수가 아니었는데 이 플래퍼는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 신여성들은 여러 가지로 달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고 화장을 고치고 또 중요한 거는 다리를 노출하고 이 역사상 가장 지금 치마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릎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브닝 드레스 하면 서양 사람들이 항상 바닥에 끌리는 거를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는 심지어 이브닝 드레스도 짧아졌어요. 플래퍼라는 거는 뭐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춤추고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걸어갈 때 신발에서
찰랑찰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플립플립 소리가 난다고 뭐 그렇게 그래서 플래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머리도 짧죠. 짧게 단발로 자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리고 원래 여성의 미를 갖추려면은 풍만한 가슴 그다음에 엉덩이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여성의 어떤 성숙미인데 키 크고 마른 걸 선호했고 소년 같은 미소년 같은 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소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객송이 불어로 제가 불어는 잘 못해서 소년인데 그 여성형으로 만들어서 가르소느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플래퍼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코르셋을 전혀 입지 않고 본인이 굉장히 말랐던 거죠. 그리고 로우 웨이스트 라인에 완전히 H형 스타일로 그렇게 드레스를 입고 코트도 입고 그랬습니다. 이 20년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샤넬이 큰 패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읍니다.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거 26년에 발표를 하는데 샤넬은 지금은 기능주의라는 게 과연 샤넬에 있을까 이렇게 명품의 브랜드로서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패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일을 합니다. 일단 샤넬은 검정색이라는 것은 여성의 평상복에 사용하지 않은 색인데 사실은 이때 도시화가 되면서 굉장히 옷에 도시의 공기 나빠지고 때가 많이 타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색은 상복 아니면 창녀가 입는 것이었는데 검정색을 우아하게 평상복으로 입는데 블랙을 도입을 했고 또 남성 속옷에 원래 사용했던 저지 그 편성물이에요. 지금 티셔츠 만드는 스웨터 같은 거 그런 거는 속옷에만 사용했던 건데 그 저지를 갖고 니트를 갖고 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위드 자켓 치마 이런 거 트위드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남성 옷에서만 사용하던 거고요. 또 작업복에 사용하는 주머니 그전에는 여성의 옷에 주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주머니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기능주의적이죠. 샤넬이 했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샤넬의 백에 어깨끈이 달린 거는 이제 여자의 손을 해방시켜 준 거고 샤넬이 만들었던 신발에 보면 앞코가 까맣고 뒤가 베이지인 슈즈가 있어요. 그거는 앞에가 까맣기 때문에 훨씬 더 때가 덜 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샤넬은 코르셋을 진정 해방시켜 준 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능주의적인 그 단순한 기능미를 또 기능적인 아름다운 기능성을 여성복에 소개를 했고 그는 그 샤넬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샤넬이 뭐 논란이 많습니다. 샤넬이 그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협력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업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30년대로 넘어가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모더니즘 디자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유선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날렵하게 빠지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그리고 베이클라이트로 만든 이게 라디오인데요. 베이클라이트가 요즘과 같으면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베이클라이트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그때 쏟아져 나오게 되고 다 늘씬하게 미끈하게 빠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0년대는 불황기예요. 대공황이 발생했죠. 30년대 미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여가를 어떻게 했냐면 영화관에 가서 그냥 그나마 제일 싸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극장이었어요. 30년대 미국의 헐리우드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헐리우드는 30년대 이미 여배우를 지금 우리가 아이돌 가수들을 키워가지고 스타를 만드는 것처럼 여자 배우들을 하나의 배우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옷을 입히고 뭐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스타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것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영화 배우가 그 사람들의 패션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예술 양식이 있지만 초현실주의가 30년대 공항과 대공항과 같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건 이건 달리의 그림인데 스키아파렐리라는 디자이너가 초현실주의자들이랑 협업을 많이 했는데 요것은 세타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세타예요. 세타인데 이렇게 리본이 있는 것처럼 모양대로 짠 거죠. 알아보시겠어요? 예, 요런 거 많죠. 동대문에 가면. 많은데 이런 착시 효과를 주는 세타를 역사상 처음 만든 거예요. 초현실주의자인 스키아파렐리가. 그래서 지금 보면 유치하지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0년대는 그 유선형 디자인 그리고 영화배우의 그 아름다운 관능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롱 앤 린 실루엣이라고 해서 가늘고 길게 흐른 듯한 그런 실루엣이 유행을 하고 그걸 그냥 엘레강스 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간용 드레스 요런 30년대 전형적인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쓴 여인이고 요거는 이브닝 드레스도 비슷한 실루엣이에요. 길이만 길다 뿐이고. 그런데 일하는 여자, 성공하는 여자들 이제 이때부터 테일러 수트를 갖춰 입기 시작했고 요 속에 꼭 이렇게 보호를 매는 그 블라우스를 입고 테일러 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어떤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성의 그 테일러 수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30년대는 플래퍼 스타일이 이제 지겹고 사람들이 아주 옛날의 전통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로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그거에 아주 그 극단의 예가 헐리우드 그 배우들이 사랑하는 이런 이브닝 드레스들입니다. 이것은 비오네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드레스인데 바이어스 재단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손수건 보자기를 매보시면 알지만 보자기를 네모나게 해서 위랑 아래랑 묶으면 잘 안 묶어지지만 대각선으로 묶으면 잘 묶어지죠. 걔는 그 위사랑 경사를 45도로 그 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거든요. 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비오네는 직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45도 돌려서 그 직물이 늘어날 만큼 늘어나도록 걸어 놓은 다음에 다 늘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장식 없이 여성의 인체를 그대로 드러나면서 흐르는 듯한 그런 걸로 헐리우드 글래머들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바이어스 재단을 패션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지금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군복이 패션에 들어온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한번 잘못 배운 적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많이 다니니까 여성의 수트가 군복처럼 각이 지고 딱딱해진다고 그렇게 잘못 배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30년대 말부터 이게 유행이 너무 흐느적거리는 롱앤 슬림 실루엣으로 가다 보면 어차피 반대급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년대 말부터 이미 각이 진 그리고 어깨가 넓어지는, 아까 것들은 어깨가 다 좁았거든요. 그리고 스커트가 타이트하고 짧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냥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전쟁의 영향도 복식에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우선 유틸리티 제도라는 거는 요 뒤에 유틸리티 의복을 다시 더 설명을 할 건데 전쟁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옷감을 조금만 써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유틸리티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군복을 입었던 것보다 실제 많은 서민들이 입고 있는 옷의 퀄리티가 더 나빴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데 많은 다수를 위해서 옷이나 가구 같은 거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 이상 되는 옷이나 가구를 얼마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대로 생산을 하게 그 산업을 유도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제도가 꼭
나쁜 영향만 줬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소비 수준을 올리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영향은 아까 군복 유니폼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기능주의적인 옷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전쟁에 아무래도 많이 참전하면서 10대들이 그 일자리를 태우면서 자신들이 구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시장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10대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냥 어른 옷을 물려 입어주고 줄여서 입는 사람이었는데 10대만을 위한 잡지가 이때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여러 곳으로 진출하면서 갖가지 사회 활동에 필요한 갖가지 의복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게 그 포스터인데 만들고 수선하라 이런 캠페인이 전쟁 중에 일어났어요. 전쟁 중에 아무래도 옷을 여러 개를 사 입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을 잘 고쳐 입고 새로운 스타일로 고쳐 입는 이런 캠페인들을 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떤 장식에 대한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프랑스 꾸띠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유행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틸리티 제도에 의해서 생산된 옷을 유틸리티 의복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감이 많이 드는 디테일은 못하게 해요. 뭐 컵부스 같은 경우 그런 불필요한 또 패치 포켓도 못 달게 합니다. 포켓이 필요하면 가장 조금의 원단을 써서 해야지 이렇게 위에다가 뚜껑을 다는 포켓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걸 다 지켜서 만들고 나면 유틸리티 의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유틸리티 의복이 군복 같은 것만 유틸리티 의복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쿠폰을 1년치 내가 얼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지 1년치 쿠폰을 나눠줘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쿠폰을 30개 받으면은 뭐 치마를 사는데 쿠폰 5개, 자켓을 사는데 쿠폰 6개 이렇게 그래서 나의 경제적인 자원과는 상관없이 1년에 쓸 수 있는 소비의 양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틸리티 제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차 대전 중에 나왔던 의복들이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50년대로 넘어가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정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고 미국은 자기 땅에서는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럽을 원조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그걸 이용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눈부시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자,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영화는 여전히 대중들의 레저 활동인데 이때 재밌는 것은 텔레비전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년대 말쯤 되면 미국의 한 80% 이상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텔레비전만 옛날 장면이지 우리의 지금 거실 풍경이랑 비슷하죠. 그 전에는 소파를 2대0으로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밥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고 대화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는 그것이 50년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예술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나치를 피해서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다 몰려가지고 뉴욕이 이제 세계 예술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옷이 종전하고서 1947년에 디오르가 발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옷이 이 옷입니다. 바수트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이 참으로 새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뉴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뉴룩이라는 단어 명칭이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전쟁 동안 좁고 짧고 각이 진 옷에 대해 억압돼 있던 그 심정을 디오르는 얼마나 천재적인지 그거를 딱 알아채고
어깨가 둥글고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둥글고 그다음에 옷감을 많이 사용하는 옷을 전쟁이 끝나자마자 발표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뉴룩 스타일의 이브닝 앙상블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옷감을 많이 쓰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여성상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맞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까 여자들이 일자리를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여자들을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전통적인 여성성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올과 이런 새로운 모드들이 그거를 같이 서포트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물론 디올의 코티르의 옷이지만 일반적인 백화점에도 셔츠 드레스가 이렇게 넓게 치마가 퍼지는 셔츠 드레스를 사람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이 바스투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이죠? 실제로는 속에 엄청난 심지를 대서 딱딱하게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보기에만 부드러워 보이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전 후에 수트들이 다 이제 뭐 여기다 페플럼을 달든지 소매에 달든지 아니면 치마를 넓게 쓰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트들이 나오고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은 수트를 입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우리가 아는 샤넬의 카디건 수트의 요즘 형태처럼 보이는 것들이 50년대 샤넬이 발표를 합니다. 또 그리고 50년대는 디올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뉴룩뿐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들이 선보이는데 이거는 디오르 자체가 자기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H라인도 했고 여기가 넓다 그래서 Y라인, A라인 이건 디오르가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요절했는데 디오르가 죽자마자 입생 로랑이 디오르의 디자이너로 들어와서 이 A라인 드레스를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A라인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디오르뿐 아니라 이때는 꽃띠르의 황금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각 집안에 돈은 전부 꽃띠르 하우스로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는 또 다른 어떤 건축적인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었고 또 지방시는 디올의 뉴욕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풍성한 그래서 이것도 자루 같다고 그래서 색드레스라고 했고 발맹도 졸리 마담 컬렉션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50년대까지 여성의 복식이 왔고 남성 복식은 또 간단히 또 볼 것 같습니다. 20세기 전반기는 그 전 시대랑 똑같아요. 포멀웨어는 이제는 용어가 모닝코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닝코트, 턱시도, 테일코트도 물론 입겠죠. 그리고 가장 포멀한 데는 보타이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블랙 타이를 검정 타이를 매는 거는 가장 포멀한 거 다음 단계입니다. 인포멀 웨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상복 수트인데 이제는 색수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수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테일러 자켓, 베스트, 트라우저, 그다음에 타이 이렇게 매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캐주얼 웨어는 계속 품목이 늘어나게 돼요. 자, 남성복의 수트의 진화를 그냥 20세기 전반기를 한눈에 보려고 하나에다 다 얹어놨어요. 그래서 10년대는 보면 뭔가 좀 만들다 만 듯한 느낌이 약간 나지 않으세요? 뭔가 우리가 테일러 수트 하면 각이 딱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어깨에도 패드를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테일러링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웨이스트가 되게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드러운 어떤 남성적인 신사복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 거는 1920년대로 갔을 때는 허리선이 아주 높았던 거에서는 내려왔고 더블 브레스트 자켓이 조금 유행을 하고 이때는 더블 브레스트 하게 되면 라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양한 라펠들이 나오게 됩니다. 30년대는 남성복에서 큰 일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불황인데 보통 남성의 맞춤 양복, 테일러링 하면 혹시 어느 나라가 가장 권위가 깊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태리예요. 네. 그래서 요거 드레이프 컷이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컨티넨탈 컷은 이탈리안 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드레이프 컷은 영국의 신사복 맞춤복의 성지는 세빌로라는 거리예요. 거기에서 그 프레드릭 숄티라는 사람이 런던 컷이라고도 하고 드레이프 컷이라고도 하는데, 이 컷을 이런 재단법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히트를 쳐서 미국이고 온 유럽에서 여기 가서 옷을 맞춰 입었는데, 이 드레이프 컷은 어깨가 넓고 아래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소매도 여기 진동은 여유가 있고 밑에 갔을 때 살짝 줄고, 바지도 여기는 여유가 있고 밑에 살짝 두는데 어깨의 각을 잘 잡아주는 거죠. 넓게. 그래서 남성스러운 모습을 잘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드레이프 컷은 사실은 2차 대전 중에는 거의 남자들은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오랫동안 사실은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50년대에 가면은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했던 회색 플란넷 수트를 입은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회색 수트를 입는데 50년대 중반에 회색 수트가 비즈니스 수트의 어떤 그 기본처럼 됐고,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나온 것이 컨티넨탈 컷인데, 이때 이제 2차 대전으로 가벼운 소재로 어깨 패드가 드레이프 컷보다는 조금 가볍게 들어가고, 얘도 더 짧아지고 투 버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드럽게 곡선으로 깎여가는, 신사복을 잘 보시면은 아직도 여기가 이 식선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렇게 깎이는 게 많습니다. 이것이 컨티넨탈 컷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얘보다는 조금 더 좁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보다 이것이 이탈리안 컷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빌로가 좀 타격을 받았죠. 이 컨티넨탈 컷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가 즐겨 입었던 것이 아이비리그 컷인데, 이거는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입었던 스타일인데 더 통짜 같아요. 넓고 여기 다트가 없어 아예. 그래서 그냥 굉장히 통짜로, 바지도 훨씬 통이 넓죠. 이런 스타일로 입었는데 존 F 케네디가 아이비리그 컷을 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희한한 거는 아이비리그 컨티넨탈은 버튼이 2개 인 경우가 많았고요. 아이비리그는 3개인데 꼭 여기 거는 잠그지 않고 요거 거 잠궈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입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트가 이렇게 변해갔고요. 캐주얼 웨어는 지금 보면 이것도 역시 캐주얼처럼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엄청 넓은 바지가 유행했던 게 20년대 옥스퍼드 백스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니커보커스보다 더 넓은 바지를 플러스 4라고 그랬고, 이 사람은 알아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윈저공이에요. 그 세기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에드워드 8세. 이 사람은 20년대 30년대 영국 사람인데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캐주얼 룩으로 전 세계 트렌드 세터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서스펜더 멜빵을 하지 않고 벨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세타 속에 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는 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가 그 시대에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야외에 나갈 때 이 사람이 입었던 그 차림, 그것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트는 되게 조금 보면 좀 과하고 우스꽝스럽죠. 주트 수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힙합하는 사람들이 넓게 입는 게 이 주트 수트에서 모델을 갖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위 문화예요. 스윙 시대에 그 상하이 풍성하게 입는 젊은 사람들의 수트였는데, 주로 미국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입었던 이 시기가 사실은 2차 대전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애국적 행위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이 사진도 보면 지금 경찰이 규제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외국에도 규제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캐주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0년대는 이제 하위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하위 문화가 테디 보이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머리를 덕테일이라고 그래서 궁둥이에 꼬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밑에는 굉장히 딱 붙는데 위에는 박시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입고, 이 사람들은 그 영국 세빌로에서 옷을 맞추지 않고 작은 희한한 그런 상점에서 옷을 사 입는 노동자 출신의
계급의 10대들의 하이 문화가 나중에 이제 메인스트림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그 수트뿐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윈저공도 입었지만 여러 가지 캐주얼 웨어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니트라고 니트 V로 돼가지고 이렇게 꽈배기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비리그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50년대는 블루진이 이제 많이 입기 시작해서 이런 체크 남방을 영어에서 플레드라고 하는 플레드 셔츠, 그다음에 블루진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도 아까 얘기했던 뽕바드로 스타일로, 엘비스 스타일로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캐주얼 웨어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년대까지가 거의 이제 모더니즘이 패션에서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60년대로 이제 넘어가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패션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기까지만 해도 어른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패션이. 이렇게 해서 20세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인데 제가 다 커버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